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주방을 채우고 있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막 저녁상을 차리려던 참이었죠. 잠시 후 한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는 침대들이 늘어선 구석의 커튼 쪽을 가리켰어요. 김선영 환자분 저쪽에 계세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만 없기 가슴속으로 수십 번을 되냐며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교태를 부리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와이프, 병원에 처박혀 있는데 자고 가. 그 결정적인 대사가 흘러나오는 순간 선영이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비명도 절규도 없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아이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저를 원망하고 소리라도 지르면 좋으련만 다른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제품에 안긴 딸의 몸이 종이장처럼 가볍고 위태로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선영이가 잦아드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동안 딸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의심의 조각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계속 늦었어. 매일 야근이라고 회식이라고 주말에도 거의 매번 출근했어.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안쓰럽다고만 생각했는데 가끔 그 사람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었어. 물어보면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여직원한테 뱀 냄새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화를 냈어. 내가 예민한 거래. 내가 의부증 환자래. 딸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내가 모르는 레스토랑에서 꽤 큰 돈이 결제된 거야.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들이랑 같다고 법인카드로 긁어야 하는데 실수로 개인 카드를 썼다고 둘러댔어. 이상했지만 믿고 싶었어. 엄마, 아니 믿어야만 했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걸 부정하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잖아. 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밖에는요. 딸의 병은 과로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의심을 홀로 사귀다 제 몸을 갉아먹어 생긴 병이었습니다. 이 미련하고 착한 내 딸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사실 없어진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회사 동료 결혼식에 하고 가게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어. 제일 친한 동기 와이프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그 뒤로 돌려주지를 않아. 물어보면 자꾸 화제를 돌리고 설마 했는데 엄마 설마 그걸. 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저는 품에서 휴지를 꺼내 딸의 눈물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혼하자. 그 말에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새하얀 얼굴로 링거 바늘을 꽂은 채 누워있는 내 딸. 가늘게 내쉬는 숨소리마저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온 그 색을 짜가주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엄마, 더 이상 저런 인간을 위해 너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낭비하지 마. 더 이상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너의 남은 인생을 단 하루도 아프게 둘 수 없어. 엄마가 전부 다 해결할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지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 엄마가 길을 만들어 줄게. 저는 딸의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단호한 의지가 제 모든 사랑과 분노가 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요. 한참을 망설이던 선영이는 마침내 눈물을 그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직 슬픔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작지만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고개를 끄덕이는 그 작은 움직임은 우리 모녀의 삶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딸의 눈빛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체념의 늪에서 빠져나와 제 손을 잡고 함께 걷기로 결심한 한 인간의 단단한 의지를요.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좁은 간이 침대에 몸을 뉘었고 선영이는 링거를 맞으며 얕은 잠에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저 얼굴에 고통의 그늘이 지게 하지 않으리라. 저 아이의 남은 생은 내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지켜내리라. 다음 날 오전 의사 선생님의 회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선영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하루 이틀 정도 더 경과를 지켜본 뒤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지급지급한 병실을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전 초기지로 나아간다는 뜻이었죠.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비었을까요? 병실 문이 예고 없이 벌컥 열리더니 그 추악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내댔습니다. 사위 박정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장지가 요란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듯 인자하기까지 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어젯밤 다른 여자와 뒷굴며 내 딸을 모욕하던 그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위선이었습니다. 장모님 계셨군요. 선영아, 몸은 좀 어때? 밤새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영이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딸의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 행동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질해졌지만 그는 이내에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장모님, 어제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수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도 모르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너블로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는 저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단 한 톨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너무나도 멀끔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의 사위 박정석이 팔짱을 긴 채에 미더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 딸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고통스러워하는데 그의 시선은 아내가 아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비현실적이던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실수한 것이라는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실수, 자네가 어젯밤 내 딸의 집에서 벌인 짓이 고작 실수라는 말로 덮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장모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어제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퇴사 후배가 선영이 걱정된다고 찾아온 걸 제가 잠깐 위로해 주다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흐른 것뿐입니다. 남자들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장모님께서 조금만 넓은 아량으로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이 고통 속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침실로 향하던 것이
자네가 말하는 사회생활인가? 내 딸의 고통을 안주삼아 미래를 즐기는 것이 남자의 아량으로 이해해야 할 일이라는 건 제 서슬 펄언 추궁에 그의 얼굴에서 거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지나쳐 침대에 누워있는 선영이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엄마 뒤에 숨어 있어?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야. 그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는 순간 저는 그의 팔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시작하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고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내 딸에게 갖다 대지 마.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는 그의 행동은 거칠고 난폭했어요. 그는 더 이상 제게 존대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만드는 거야. 안 그래도 선영이가 아파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모님까지 왜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그의 적반 화장에 선영이가 상처받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타깃을 딸에게로 돌렸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진짜 잔인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나한테 실망이다. 어떻게 엄마 말만 듣고 남편을 이렇게 죄인 취급할 수가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정말 몰라. 그는 한숨을 푹 쉬며 마치 자비로운 현자가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치려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피곤하다, 아프다. 내가 손만 대려고 해도 정색하고 부부 사이에 중요한 의무도 제대로 안 했잖아.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있어. 집안은 항상 맹골이었고 너는 항상 신경질적이었지. 저를 발견한 사위가 건넨 첫 마디는 걱정도 안부도 아닌 그저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마치 처리해야 할 업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처럼 그에게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곧장 딸에게 다가가 이마부터 집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영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투명해져 가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밖에서는 다들 나보고 장가 잘 갔다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는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혔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게 된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너야. 너의 무관심과 냉대가 나를 밖으로 내몬 거라고.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었으라. 모든 책임을 아픈 아내에게 전가하고 자신은 그저 상처받고 외로워서 잠시 한눈을 판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저 추악한 환경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휙 닥치지 못해 제 고함 소리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눈에서는 아마 불이 뿜어져 나왔을 겁니다. 너의 그 더러운 외도를 내 딸의 탓으로 돌리지 마. 너는 처음부터 글러먹은 인간이야. 결혼 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선영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하던 그 입으로 지금 내 딸의 가슴에 대모를 받고 있어. 장모님이야말로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결혼 생활은 두 사람만 아는 겁니다. 당신 딸이 어떤 여자인지 당신은 반도 모를걸. 그래, 나는 내 딸에 대해 반밖에 모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똑똑히 알겠다. 너는 아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아내를 조롱하고 그 모든 잘못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인간의 탈을 쓴 기생충만도 못한 놈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의 녹음 파일을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어. 이 안에
너의 그 추악한 목소리가 전부 담겨 있다. 와이프는 병원에 처박혀 있다고 짓거리던 그 목소리. 이걸 듣고도 내가 외로워서 저지른 실수라는 말이 나올 녹음 파일을 본 그의 눈이 파를 떨렸습니다. 그가 잠시 당황하는 틈을 타 저는 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보기보다 살이 없고 단단한 뼈대가 느껴졌어요. 나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당장 나가. 이거나 장모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나 이대로 못 나가. 그가 버티며 저항했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저는 거의 반쯤 끌고 가다시피 그를 병실 문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발버둥에 병실 안에 작은 집기들이 흔들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2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지만 앞으로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할 거다. 너의 그 더러운 혀로 내 딸의 이름을 다시는 올리지 마.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열기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 괜찮은 건가? 의사 선생님은 뭘 하셔? 자세히 설명 좀 해보게. 제 다그침의 사위는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과로의 스트레스가 좀 겹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병실 밖으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대고 제 인생에서 가장 경몰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환은 꼬문과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등을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병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환영이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딸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끝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아는 지인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구원해줄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최고의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남기고 간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선영이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딸의 눈빛에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싸움을 위해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식사를 챙기고 곁을 지키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인들을 총동원하여 알아본 끝에 한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은영 변호사. 이혼 소송 전문, 특히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그야말로 업계의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녀 역시 한 아이의 엄마이며 여성 의뢰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그녀의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선영이가 퇴원하던 날 우리는 병원에서 곧장 백은영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법조타운의 빌딩 숲속 그녀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딱딱한 법률 서적 대신 창가에는 싱그러운 화초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추상화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곧이어 상담실로 들어온 백은영 변호사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인상이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만은 송곳처럼 날카롭고 명료했습니다. 어머니와 따님 되시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몸은 괜찮으신가요? 선영 씨, 그녀의 첫마디는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닌 제 딸의 안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이미 마음의 절반을 그녀에게 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실에서의 녹취록, 제가 딸의 집에서 확보한 증거물 사진들, 그리고 사위가 병실에 찾아와 버렸던 난동까지.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좀 무리하긴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며칠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는 별일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어깨를 으스케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저희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며 꼼꼼하게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뜬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움을 거두고 냉철한 법률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어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증거도 이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녹취록은 그 자체로 명백한 유책 증거가 될 것이고, 병원에서 벌인 소란 역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에 훌륭한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석 씨가 이 정도로 뻔뻔하게 나온다는 건 그 역시 나름의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아내의 유책을 걸고 넘어지며 쌍방 과실을 주장하거나 재산을 미리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우리의 막연한 분노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박정석 씨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 그때 확보하셨다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백 변호사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우리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고 백 변호사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부터 차례대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주행 영상과 라디오 소리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명백히 상관녀의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됐어. 너 요리 못하잖아. 그냥 시켜 먹자. 비싼 걸로. 지 너무해. 그래도 나 자기 보려고 예쁜 속옷도 새로 샀는데. 아, 그거 기대되네. 이따 밤에 확인해 봐야겠다. 우리 와이프는 그런 거 입을 줄도 모르는데 센스가 없어. 센스가. 그들의 대화는 칼날이 되어 제 딸의 심장을 후변 팠습니다. 옆에 앉은 선영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말없이 딸의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딸을 와이프 혹은 개라고 지칭하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제 딸의 음식 솜씨, 잠자리 심지어는 저희 집안의 경제력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듯 두 사람은 서로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역겨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걔네 집도 별 볼일 없잖아. 장모님 잔소리는 또 얼마나 심한데 결혼 괜히 했다는 생각 하루에 12번도 더 한다.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저것이 내가 사위라고 믿었던 인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백 변호사는 표정 변호 없이 모든 영상을 끝까지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이 상황이 그에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걸까요? 속에서 천불이 치솟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사위와 싸울 때가 아니라 딸을 챙겨야 할 테니까요. 자네 아내 일세. 이 정도면 재판은 해볼 필요도 없겠네요. 조정 단계에서 박정석 씨가 가진 모든 것을 토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야말로 스모킹 건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우리는 비로소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우리에게 백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박정석 씨나 그쪽 가족에게서 어떤 연락이 오든 절대 직접 대응하지 마십시오. 모든 연락은 저를 통해 해달라고 차갑게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폭언이나 협박을 한다면 무조건 녹음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겁니다. 그녀의 조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귀를 찝는 듯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사돈 즉 박정석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선영의 엄마야. 당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멀쩡한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놔. 그녀는 다짜고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저는 백 변호사의 말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통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를 통해 하십시오. 변호사, 지금 변호사라고 했어. 기가 막혀서 바람난 건지 아들이고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은 내 딸인데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뭐. 당신 딸이 내 아들을 어떻게 훌렀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원래 조강지쳐 병들고 힘들면 남자들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야. 그걸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이혼 위자료,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재산을 넘봐.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식을 벗어난 망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도 못나는 주제에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애 하나 못 나는 성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딸이 여자 구실 안에 구실만 제대로 했어도 내 아들이 밖으로 나더라겠어. 모든 게 당신 딸 잘못이야.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사부인 법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는 듯 하더니 이내에 더 격앙된 목소리로 욕설을 펴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듣지 않고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은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백 변호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심지어 약간의 희열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머님, 그것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저쪽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군요. 이제 우리는 그냥 묵묵히 흙을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전쟁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백은영 변호사는 약속대로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박정석 명의 아파트와 급여, 예금 통장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그는 저희와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분의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죠. 자네 아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회사 일이 손에 잡히나?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말에 사위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는 가십더니 이내 반들반들한 얼굴에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걱정되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선영이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단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잡음이 섞인 음성을 깨끗하게 복원하고 대화 내용을 전부 문서로 받아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었어요. 녹취록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던 선영이가 특정 부분에서 손을 떨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 딸이 가리킨 부분에는 상관녀와 사위가 나눈 대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 목걸이 진짜 예쁘다. 너무 고마워. 이거 진짜 다이아맞아.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가짜를 사주겠어. 원래 우리 와이프 주려고 산 건데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걔는 이런 거 해줘도 어울리지도 않아. 선영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를 제가 생일 선물로 주었고 사위가 잠시 빌려간다며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명백한 절도이자 횡령이었습니다. 단순한 외도를 넘어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물을 수 있는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죠. 백 변호사는 이 부분에 붉은 펜으로 별표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박정석 씨를 횡령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 카드는 우리가 마지막에 쓰도록 하죠. 상대방을 완벽하게 압박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요. 다음 과제는 상관녀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녹취록에서 그녀는 자신의 회사 직급과 이름을 몇 번 언급했습니다.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지혜라는 이름의 여직원, 범위는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박정석 씨 개인 컴퓨터나 SNS 계정에 접근하실 수 있으신가요? 백 변호사의 무릎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컴퓨터 비밀번호 아마 제 생일일 거예요. 옛날부터 계속 그걸로 썼어요. 우리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선영이가 기억하는 사위의 포털 아이디와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자 놀랍게도 한 번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분노에 늦게 빠져 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보안조차 해놓지 않은 어리석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의 이메일과 클라우드 저장 공간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상관녀와 주고받은 메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지혜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는 회사 워크숍이나 회식 자리에서 항상 사위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제 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버젓이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 장모님이 오셨으니 저는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장모님만큼 선영이를 잘 돌봐주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실명과 얼굴을 확보한 우리는 곧바로 SNS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보란 듯이 자신의 모든 일상을 전체 공개로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녀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명품 가방, 고급 호텔, 오마카세 레스토랑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저희가 확보한 사위의 카드 명세서 내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딸이 아픈 남편을 위해 북엇북을 끓이던 날, 그는 이 여자와 최고급 스시를 먹고 있었고 제 딸이 그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던 날, 그는 이 여자와 5성급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그녀가 올린 사진들 속에 교묘하게 사위의 흔적을 남겨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보이는 사위의 시계 호텔 거울에 비친 그의 실루엣,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내 편 고마워요. 같은 문구들, 이것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본처인 제 딸을 향한 명백한 조롱이자 도발이었어요. 선영이는 주먹을 준 채에 아무 말 없이 그 사진들을 스크롤 해내려갔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격렬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한참 동안 침묵하던 선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제 남편과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백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혼 소송의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관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박정석 씨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동시에 저 여자를 상대로 상관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백 변호사는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바로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법적인 혈력은 없지만 내가 당신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우편물입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심리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이죠. 우리는 이 내용 증명을 저 여자의 집 주소는 물론 회사 주소로도 발송할 겁니다.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백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동정심은 금물입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유부남인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가정을 파탄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심지어 조강지체를 조롱하며 기만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져 징계를 받고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도 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 역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이것은 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음 날 백은영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작성된 내용 증명 2통의 발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통은 상관녀의 집으로, 다른 한 통은 그녀가 다니는 대기업의 법무팀으로 향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며 보란듯이 고급스러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태연하고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더하기도 전에 사위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럼 선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장문, 그 안에는 그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함께 이로 인해 재달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모든 증거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 저는 서울의 제빗대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 추악한 두 남녀의 세계에 이제 곧 우리가 예고한 폭풍이 몰아치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백은영 변호사는 저에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패는 이미 다 보여주었으니 이제 상대방이 어떤 패를 내밀며 발악하는지 차분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 첫 번째 반응은 예상대로 사위 박정석에게서 왔습니다. 백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박정석 씨가 저희가 신청한 그 변 및 예금 가압류에 대해 이를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백 변호사의 목소리는 경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오늘쯤 본인 통장에 전부 셔터 내린 걸 확인했을 겁니다. 신용카드도 정지됐을 거고요. 월급날이 며칠 남았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패닉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제 딸 선영이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모두 그 사람으로 저장된 박정석이었습니다. 우리는 백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분노에 찬 협박이었습니다. 김선영,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통장 다 막아놓고 너 미쳤어. 당장 변호사 시켜서 이거 풀어.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도 내가 한 지 세대에 똑똑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두고 봐. 선영이는 말없이 그 문자들을 들여다보았어. 예전 같았으면 저런 협박에 겁을 먹고 불안에 떨어질 텐데 이제 제 딸은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선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할 뿐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요. 협박이 통하지 않자 그의 전략은 비굴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내 돈 줄을 다 막아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주야? 내가 이렇게 비울게. 응,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줘. 너 아플 때 내가 옆에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때 생각해서라도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주라. 내가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그의 문자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아픈 아내가 아니라 병원비를 결제해야 할 자신의 카드값이었을 겁니다. 그의 속지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당장 동결된 자신의 재산을 풀기 위한 싸구려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을 깬 것은 날카롭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액정에 떠오른 내 딸 선영이라는 5글자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은 먹었는지 주말에는 뭘 할 건지 그런 소소한 안부를 물을 생각이었죠. 저는 급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누워있는 제 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두급 소리를 또 가버리며 응급실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쉬어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야. 저런 인간을 내 딸의 백필이라고 평생의 짝이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위가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자 선영이가 끈타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발견한 딸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런 맺혔어요.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쓸어주었습니다. 딸의 손은 뼈 마디가 만져질 정도로 앙상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선영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핸드폰 충전기 좀. 자꾸 꺼져서 답답해. 딸의 머리맡에 놓은 핸드폰은 이미 까맣게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될 유일한 창구가 막혀버린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겠죠. 그리고 세수라도 좀 하고 싶은데 세수라고 치약 수건 같은 거 혹시. 딸은 말을 끝 맺지 못하고 제 눈치를 그 모습에 또 다시 울컥하고 말았어요. 입원하면 당연히 필요한 생필품들인데 그걸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딸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당연히 챙겨와야지. 딸이가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다 챙겨다 줄게. 또 필요한 건 없어.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거 다 말해야 해. 아니야, 괜찮아.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또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할 텐데. 미안했어.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내가 쓰러진 와중에도 회사 일을 핑계대며 자리를 떴는데 내 착해 빠진 딸은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몸만 생각해. 그런 걸로 남편 눈치 보고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 그 사람은 너의 남편이고 너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알았지? 엄마가 후딱 가서 챙겨올 테니까 아무 생각 말고 한숨 푹 자고 있어. 저는 딸을 단단히 타일러 안심시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간호사에게 입원 수속 절차를 밟고 병실을 배정받은 뒤 저는 곧장 병원 밖으로 향했습니다. 딸에게는 짐을 챙기러 간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체 내 딸이 왜 저지경이 되도록 사회는 뭐라고 있었던 건지, 그들의 집에 직접 가보면 뭐라도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에게서 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는 곧장 딸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아까 보았던 사위의 뻔뻔한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 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스케줄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그 이기적인 태도, 그 차가운 눈빛.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 딸의 청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영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새 택시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그냥 엄마가 아닌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사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침내 딸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이내 마음을 다잡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빕 차가운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소름 끼치는 위화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지만 그건 사람이 사는 집에 정돈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칼로 잰 듯 제자리에 놓여 전시된 모델 하우스처럼 인위적이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죠. 가족 사진 하나 없이 텅 빗빛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리석 바닥. 이곳이 정말 내 딸이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 일단 급한 대로 딸이 부탁한 물건들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칫솔과 치약, 딸이 쓰던 클렌징 폼을 파우치에 담고 서랍장을 열어 깨끗한 수건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를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자 다행히 충전기가 바로 보이더군요. 그것까지 챙겨놓고 가방 지퍼를 잠그려는데 무언가 제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활짝 열린 옷장 문틈으로 평소 딸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야하고 번쩍이는 옷감이 살짝 보였습니다. 수수하고 단정한 색의 옷을 좋아하는 선영의 옷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었어요. 홀린 듯 옷장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딸의 익숙한 옷들 사이로 한눈에 봐도 저렴해 보이는 색 빨간색의 슬립웨어가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내 딸은 평생 저런 취향의 옷을 사거나 입을 아이가 결코 아니에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머릿속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낯선 옷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값싼 인조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역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빗빗 현관 쪽에서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 천박한 붉은색 슬립 에어에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곧 이어 들려오는 가벼운 구두 소리와 남자의 처음 사위였습니다. 손자가 아니었어요. 발랄하다고 하기엔 어딘가 교태가 섞인 앙칼진 여자의 웃음소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김선영의 엄마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는 병원 이름을 대며 딸이 극심한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나가서 저거들이 누군지 확인해야 해. 내 딸의 신성한 집을 더럽히는 저거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야 해.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오랜 세월 풍파를 겪으며 터득한 생존 본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서 소리치는 것은 하수나하는 짓이다. 증거. 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입증하게 만들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내리를 스치자 저는 한 마리의 짐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숨어야 하는가. 앙방은 너무 넓고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침대 및 장롱 속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앙방 화장실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기.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고양이처럼 살뭉살뭉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날고 삐걱거리는 뼛속까지의 시린 공포가 엄습했지만 딸의 얼굴을 떠올리자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안으로 몸을 구겨 넣고 문을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손톱만큼의 아주 작은 틈, 그 틈으로 거실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내 딸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을 유린하는 두 남녀의 모습이 지옥도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 집 진짜 선영 씨는 좋겠네. 이런 데서 살고 여자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가 담겨 있었어요. 사위는 여자의 허리를 익숙하게 감싸 안으며 소파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열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병실에서 내 딸을 내려다보던 그 무심하고 차가운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그래도 뭐 너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사위가 짓거리는 소리에 허두 숨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내 딸이 정성껏 고른 소파, 제 딸의 손길이 닿은 쿠션 위로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몸을 던졌습니다. 여자는 사위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그의 무릎 위로 올라 앉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천쪽 아리를 악기처럼 옮겨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영 씨 갑자기 오면 어떻게 병원에 있다면서 걱정. 걔 오늘 절대 모두와 의사가 스트레스 성이라고 며칠은 입원해 한대. 아마 지금쯤 우리 장모님이 옆에 딱 붙어서 수발 들고 있겠지. 사위는 장모님이라는 단어를 비웃음과 함께 뱉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과 내 딸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모멸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들의 대화에 안주거리로 오르내리고 있구나. 가스불을 잠그는 것도 잊은 채 저는 지가 하나만 들고 집을 뛰쳐났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계단을 두 칸씩 성큼성큼 내리는 동안 다리가 몇 번이나 풀릴 뻔했는지 몰라요. 겨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내 딸의 고통이 저들에게는 미래를 즐길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정신을 차려야 해. 이정희 정신 차려. 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 잠금을 풀고 녹음 앱을 찾아 누르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소리가 나지 않기를. 화면의 녹음 버튼을 누르자 붉은색 타이머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짓거리는 모든 망언이 저들의 추악한 죄를 증명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문틈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자는 사위의 뼈야물 어루만지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나 여기서 자고 가도 되는 거야. 오빠 와이프 침대에서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딸, 내 금쪽 같은 선영이가 잠드는 그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려 한단 말인가. 당연하지, 와이프, 병원에 처박혀 있는데 오긴 뭘 와. 걱정 말고 우리 집에서 셔츠 하나 빌려 입고 편하게 자고 가. 오늘 밤은 아무도 우리 방에 못 해. 사위는 여자의 턱을 들어올리며 입을 맞췄습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좁은 화장실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침 위로 오르는 구역질을 참기 위해 입을 틀어막 가야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흘릴 수 없었어요. 지금 내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저거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도끼였습니다. 제 딸의 결혼 사진이 걸린 벽면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한참이나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 모든 소리와 시간은 제 스마트폰 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소파에서 몸을 이륙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명확했어요. 안방, 제 딸과 사위의 침실이었습니다. 여자가 사위의 손을 이끌며 침실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더는 안 된다. 저 더러운 발이 내 딸의 공간을 단 한 발짝이라도 더 침범하게 둘 수는 없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제 존재를 알리며 안방 입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침실 문을 열려던 두 사람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이 경악과 불신으로 크게 뜨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히 사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퍼렇이 변해가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여자를 향해 속삭이던 그 능글맞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장장모님, 장모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행선지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그저 희미한 빛의 잔상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착하고 순하기만 한 낮,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쏘아 보았습니다. 대산을 한 시선의 사위는 당황하며 옆에 있는 여자를 슬쩍 밀치더군요. 여자는 어쩔 줄을 모르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위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저기, 장모님, 오해 마십시오. 이쪽은 제 회사 후배인데 선영이 아프다는 소식 듣고 걱정돼서 잠깐 문병차 들른 겁니다. 과일이라도 좀 사왔다는데 제가 병원은 좀 그래서 집으로 잠깐 그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듣고 있자 이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병 온 사람이 주인의 안방 침실로는 왜 들어가려 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슬립웨어를 그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싹 오려 세팅천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그 회사 후배가 선영이 걱정돼서 가조문병 선물인가. 제 차가운 물음의 사위의 얼굴이 다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저 추악한 얼굴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의 물건을 챙겨놓은 가방을 고쳐 메고 현관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실린 제 모든 분노와 경멸이 제대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장모님, 그게 아니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오해입니다. 사위가 구차하게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딸 집에서 그 더러운 몸통이 들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 제 단호한 기세에 눌린 것인지 사위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천조가리를 허둥지둥 집어들고는
고개 숙인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저는 지옥의 문지기처럼 서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오자 그제야 제 다리에 힘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 거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는 저를 약하게 만드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냉철하게 만드는 차가운 분노였죠. 남들은 시집살이가 힘들다지만 사돈 떡은 멀리 살았고 간섭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번듯한 회사에 다니는 사위는 싹싹하고 사람 좋아 보였고요.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선영이 행복하게만 해줄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정지했습니다. 47분 18초, 붉은색으로 찍힌 그 숫자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도 사위 박정석이라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저는 저 인간을 단순히 이혼시키는 것을 넘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딸이 흘린 눈물과 고통에 대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탐정이 된 심정으로 집안을 다시 한번 사사치 훑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모든 물건은 잠재적인 증거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그 두 인간이 뒤인지 그었던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쿠션을 들어 올리자 아니나 다를까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늘다란 은색 체인에 조잡한 큐빅이 박힌 귀걸이 한쪽이었습니다. 분명 아까 그 여자의 것이겠죠. 저는 그것을 휴지에 조심스럽게 쌓아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주방이었습니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와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 딸 선영이는 와인을 그리 즐기지 않아요. 덕은 다나 입원한 사람이 집에서 와인을 마셨을 리 만무하죠. 와인잔의 구변은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배달음식 용기가 나왔고 그 안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이름이 찍힌 영수증이 구겨진 채 들어있었어요. 2인 디넛 코스, 날짜는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선영이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밤늦게 들어온 사위를 위해 밤새 북엇국을 끓였다고 제게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저는 영수증 또한 사진을 찍고 실물도 확보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 슬리브웨어가 눈에 거슬렸지만 일단 무시하고 화장대를 살펴왔습니다. 제 딸이 쓰는 화장품들 사이로 낯선 브랜드의 남성용 향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기념일 선물로 사준 것과는 다른 제품이었어요. 아마 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새로 산 것이겠죠.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향수병 옆에는 열려있는 작은 액세서리함이 보였어요. 선영이가 아끼던 목걸이와 귀걸이들이 담겨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함이 한쪽 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제가 선영이 생일 선물로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걱정 마세요라며 환하게 웃던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행여나 딸의 신혼생활에 방해될까 연락도 일부러 뜸하게 했는데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전 뒤젊은 아이가 스트레스로 쓰러질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애쓰어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상견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불안감은 독보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 인간이 내 딸의 목걸이를 훔쳐 저 여자에게 가져다 바친 것은 아닐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차량 블랙박스였죠. 요즘 세상의 차는 움직이는 증거에 보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딸의 가방을 챙겨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사위의 차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제가 남편 차의 문을 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딸에게서 비상용으로 받아두었던 차키를 이용해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룸미러 뒤에 매달린 블랙박스의 전원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부디 이 안에 저들의 추악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게 이 작은 칩 하나가 저 인간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손에 꽉 쥔 채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딸이 부탁했던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칫솔, 치약, 수건, 충전, 이것들은 이제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이 저 더러운 집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 키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 길에 거실 벽에 걸린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내 딸 선영이, 그리고 그 옆에서 믿음직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위 박정서. 저는 그 사진을 향해 다가가 망설임 없이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액자를 뒤집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내 딸의 아름다운 얼굴을 저 위선적인 인간과 나란히 걸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차갑고 텅 빈 공간. 한때는 내 딸의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곳. 이제는 배신과 기만의 흔적만인 암은 폐허. 저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는 제 딸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발걸음, 쉴 새 없이 울리는 기계음까지. 정신없는 풍경 속에서 저는 목이 터져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이 철근만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딸을 위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사위의 추악한 진실과 제 차가운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진실을 어떻게 내 딸에게 전해야 할까? 이제 가슴을 넘긴 어린 아이도 아니고 30을 바라보는 성인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 같은 딸입니다.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칼을 꽂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차분하게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증거를 먼저 보여주고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제 딸이 받기들 상처의 깊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골마 터지기 직전에 상처는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만세살이 돋는 법입니다. 저는 이 악역을 기꺼이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딸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자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선영이가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모는 길에 차 막혔어? 아니, 그냥 물건 찾느라 조금, 몸은 좀 어때? 아까보다 저는 애서 태어난 척하며 가방을 내려놓고 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여름 아까보다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해주고 물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딸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제 손 끝에 미세한 떨림까지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엄마, 선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엄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혹시 나 많이 아픈 거야? 의사가 뭐라고 했어? 자신의 몸보다 제 기분을 먼저 살피는 딸의 모습에 결국 참아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손을 맞추 잡았습니다.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딸은 느꼈을 겁니다. 선영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많이 아프고 힘들 거야.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하고 제 비장한 목소리에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길게 잇지 않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진실이 더 필요한 순간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딸의 귀에 조용히 가져다 대주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리를 듣던 선영의 얼굴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익숙한 목소리.